아, 네. 발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붐랩스에서 GK 공부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하고요. 컨트랙트 개발 조금 하고 원래 서버 개발자 하다가 퇴사하고 좀 크립토 쪽에서 개발 겸 뭐 사업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주말에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이제 희진님께서 GK 롤업이랑 EVM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거랑 이어서 이제 GK 분야의 가장 좀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GK 스나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 여기서 개발자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나요? 개발하시는 되게 많으시네요.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개발을 한다.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코어 레벨에서 개발을 한다. 좀 막 GK 관련해서. 네. 그러면 아주 제가 구성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뷰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크립토 기술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GKP가.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 블록체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다 포괄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스케일링 솔루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프라이버시 솔루션.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채택된 게 이제 GK 스나크라고 하고요. 왜 강력하냐면 석신트, 그러니까 간결해요. 이 증명을 생성하는 것도 간결하고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간결하고 증명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뭐 당연히 GK 기술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뭐 무언가를 무엇이든지 간에 프라이빗하게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GK 롤업, GK EVM 같은 구현들을 지탱을 하는 게 이제 GK 프루프 기술이고요. 이게 겉에서 보면 매우 복잡한 어떤 마법 상자처럼 보여요. 앱이 뭔가 클릭 한번 하고 뭐 인풋을 넣었더니 프루프가 딱 생성이 되고 프루프를 넣고 베리파이를 했더니 뭐 밸리드 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저도 궁금했고 좀 개발자 입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연산 좀 로우 레벨 연산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코드보다는 좀 수학적인 연산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과정들이 복잡하게 설계된 과정이 트러스트리스한 환경에서 어떤 정보를 베리파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목표는 암호학 분야 전문가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레벨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GKP 대표적인 응용 사례인 GK 스나크가 작동하는 수학적 원리를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GK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대략 이 정도였어요. GK가 뭔지 대략은 알겠는데 그리고 크립토 분야 개발자들은 앞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플리케이션에 GK를 뭐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적용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라이브러리가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 그 사용자 경험도 좋은데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 마법 상자처럼 느껴져요. 입력을 하고 증명 생성하고 검증 완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고 안전한 기술이라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요. 라이브러리 작성자나 서비스 제공자들 같은 주체를 신뢰를 하고 쓰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트러스트리스하게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개발자라면 그래도 작동 원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 이런 세션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 원리에서 석신트니스랑 시리얼 널리지가 보장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대수 연산, 약간 논리적 흐름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암호학을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GKP가 뭔지,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GK 스나크라는 게 뭔지 가볍게 다루고 5%보다 좀 더 많이 다룰 거긴 해요. 이거 작성할 때보다 좀 내용이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GK 스나크 프로세스 A to Z 해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네, 뭐 아래 이렇게 두 개 있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자면 GKP가 뭐냐, Zero Knowledge Proof, 영지식 증명이 뭐냐 하는 건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정의인데요. 일단 GKP라는 거에선 두 개의 파티가 있어요. 두 주체가 있어요.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프루버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실이라는 거는 이 베리파이어한테 설득을 하고 싶은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자체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공개로 냅두면서 내가 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간단한 이제 GKP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다루는 예시들을 한 3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 레벨에서 볼 건 아니고 단순하게 한번 볼 건데, 뭐 왈도를 찾는 뭐 그런 거라고. 요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왈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얘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프루브가 베리파이어한테 내가 왈도가 어딘지 알고 있다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요 그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보다 훨씬 큰 어떤 종이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구멍 엄청 작게 뚫어요. 그리고 종이 건너편에 프루브가 있고 이쪽 앞쪽에 베리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브는 요 그림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든 임의로 배치를 해가지고 딱 여기에 그 왈도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너편에서는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어느쯤에 이 그림을 위치시켰는지 알지만 베리파이어가 보기에는 그냥 왈도가 여기 보일 뿐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GKP의 일상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요. 또 유명한 예시가 이건 이제 인터랙티브 GKP의 예시인데 동굴 비유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앨리스라는 사람이 프루보고 저 밖에 있는 밥이 베리파이어인데 이게 동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동굴이고 밥은 저 입구에 있고 동굴에는 입구가 2개가 있어요. 입구이자 출구가 2개가 있고 양갈래 길로 걸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비밀번호가 달린 문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앨리스가 여기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난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비밀번호가 뭔지는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밥이 한번 그래 너 알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봐라. 앨리스가 뭐 이미 길로 밥이 너 여기로 가봐 했을 때 길로 걸어가서 이 문을 뚫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은 어쨌든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실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넌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GK 스나크랑 개념적으로 살짝 더 비슷한 그런 예시인데요. 스도쿠예요. 스도쿠인데 이것도 이제 앨리스랑 밥이 있다고 해볼게요. 앨리스가 이제 프루브고 밥이 베리파이어예요. 그래서 앨리스는 내가 그 스도쿠 문제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답은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이제 넌 인터랙티브라고 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떤 뭐 내가 계속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어떤 증거를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납득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스도쿠라는 게 몇 개가 공개가 돼 있죠. 이 공개돼 있는 거를 그 똑같은 이제 숫자로 3개씩 카드를 준비를 해놔요. 요 위에. 그 다음에 앨리스는 이제 요 답을 다 알고 있겠죠. 그 알고 있는 답이 적혀져 있는 카드를 똑같이 3개씩 준비를 해가지고 다 뒤집어 놔요. 앨리스는. 여기까지 이제 앨리스가 준비를 하는 단계고. 그럼 이제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스템 역할을 하겠죠. 이 시스템은 스도쿠라는 게 스도쿠가 풀렸다는 게 각 열마다 그 1부터 9까지가 다 있고 행마다 1부터 9까지가 다 있고 또 이 3x3 이 작은 네모마다 9개 1부터 9까지 숫자가 다 있다는 게 이제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장씩 다 있는 거를 시스템이 한 번에 이제 행별로 랜덤하게,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거랑 가운데 있는 거랑 맨 위에 있는 거랑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씩 골라요. 행별로 싹 이렇게 A행, B행, C행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곳에 놓고 그 다음에는 1열, 2열, 3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놓고 그 다음엔 이제 한 장씩 남아있겠죠. 이 작은 3x3 이 작은 네모들에서 다 모아서 한 곳에 놔요. 그 다음에 그걸 막 셔플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파이어한테 그 중에서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1부터 9까지 뭐 셔플돼 있으니까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간에 베리파이어가 이게 하나씩 있구나를 보면은 어쨌든 앨리스가 답을 제대로 맞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뭐 GK 스나크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컴퓨터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KP가 앞서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살펴봤는데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이제 인터랙티브 GKP고 이거는 이제 동굴 예시에서 살펴봤던 건데 증명자랑 검증자 사이에 계속 대화를 해요. 상호 적용해서 확률적인 프루프를 하는 거예요. 증명자가 검증자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알고 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고
Non-interactive GKP가 있는데 이건 상호작용이 없고 증명자 혼자서 자기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생성해서 그거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크 예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GKP를 해보려는 거기 때문에 Non-interactive 쪽을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뭐 GK 관련된 좀 유명한 앱들 보면은 이쪽이 이제 GK 스나크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앱들이고 이쪽이 아까 이제 희진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GK 스타크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앱들인데요. 뭐 GK 스나크의 어떤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한 게 이제 GK 스타크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GK 스나크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GK 스나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K 스나크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줄임말. GK는 Zero Knowledge고요. 영지식 증명을 사용한다는 거고 S가 Succinct, 간결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Non-interactive,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Non-interactive GKP고 Arguments of Knowledge는 그냥 내가 뭔가를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GK 스나크는 이런 뜻이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키워드들이 뭐 엄청 뭐랄까 익숙한 단어들은 아니죠. 이러한 어떤 이상한 키워드들도 있는데 얘들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짚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직 뭐 다른 게 없어서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일단 한 줄 요약을 해볼게요. GK 스나크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플래트닝이라는 어떤 과정을 다 거치고 ECC라고 그러니까 타원 곡선 암호화라는 걸 해요. 이거 두 개의 이제 결합이다라고 이제 크게 오버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고 플래트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succinctness가 보장이 되는 거고 ECC에 올려서 암호화를 하는 걸 통해서 네, 그 GK 특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 이게 사실이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일단은 뭐 컴퓨터가 다뤄야 되니까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함수 f에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출력값이 a가 되는 값 x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fx는 a인데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x는 비공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로 막 GK 스나크를 이용해서 막 프루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함수 f 자체가 어떤 함수냐, 그리고 공개 출력값 a가 뭐냐, 이거를 프루프랑 같이 전달해요. 그럼 베리파이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가 생성한 프루프를 보니까 x의 값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너가 x 값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이 프루프를 제대로 생성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대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증명자가 해야 하는 일들을 좀 보면은 뭐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 하나하나 다룰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함수 f, 네, 스테이트먼트가 f로 표현이 됐잖아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함수 f의 인풋, 비공개 인풋으로서 정의가 돼요. 그러면 걔를 이제 산술 회로로 변환을 시켜요. 이건 그냥 오버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산술 회로를 RONCS라고 하는 어떤 행렬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행렬 시스템을 다시 QAP라는 다항식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QAP에 솔루션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private input 값인 x를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x 값을 토대로 위트니스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타원곡선 암호화를 이용해서 요 위트니스랑 이 QAP 다항식 시스템을 인풋으로 넣으면은 프루빙 키랑 베리피케이션이 딱 하고 생겨요. 그럼 위트니스랑 프루빙 키를 이용해가지고 프루버는 프루프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프루프랑 위에서 이제 타원곡선 암호화할 때 생긴 베리피케이션 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함수 정보 자체를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베리파이어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베리파이어는 QAP와 타원곡선 암호화의 특성을 활용하는 검증 프로그램을 준비해요. 근데 뭐 당연히 검증자가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면 알아서 그 검증할 수 있는 JS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놓고 그냥 프루버가 전해준 이 데이터들을 넣어요. 그러면 밸리드, 인밸리드 하고 딱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밸리드하다면은 뭐 베리파이어는 프루프의 밸리디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베리파이어가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베리파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거냐, 사실은 이거를 알아야 뭐 밸리디티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거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GKP를 할 거냐, 실제 활용 사례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GKP 할 함수 F로 사용을 하냐면요. MIMC 해시 펑션이라고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그
규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GKP에 사용을 하기 좀 좋은 해시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시 펑션, 뭐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부터 인풋을 유출할 수 없죠. 해시 펑션은. 그래서 그런 함수들. 그리고 GK EVM에서는 EVM의 오퍼레이션들, 오코드들, 그리고 G캐시나 롤업 같은 데서는 트랜잭션 자체의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함수들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를 이제 GKP의 대상이 됩니다. 함수가.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볼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한 함수를 가져왔어요. 뭐 제가 생각해낸 함수는 아니고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미디엄에다가 이걸 예시로 했는데 해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줬는데 저도 그걸 참고로 했고 딱 적당한 정도의 복잡한 함수더라고요. 3차 함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거고 우리는 이거예요. 이제 private input이 x는 3이에요. 그리고 public output이 out은 35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이게 뭐 fx가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고 아웃풋이 35래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x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f의 아웃풋이 35인 걸 보고 fx가 뭔지를 알아도 x가 3인 거를 거꾸로 추정을 해내는 게 엄청 어렵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해시 펑션 같은 것들을 쓰니까. 그래서 프루버는 내가 private input x는 3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건데 그 x는 3이라는 값 자체를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베리파이어는 x가 3이라는 사실은 전달받지 않는데 어떤 로직에 의해서 프루버가 x가 3이라는 값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를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앱 레벨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훑어보기만 하면요. 얘도 이제 자세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쪽은 먼저 펑션이 있죠. GKP 대상 함수인 펑션이 있고 얘를 이제 산술 회로로 먼저 만들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개발자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펑션을 가지고 서콤이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가지고 회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회로를 작성하고 나면 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렬 시스템, 당화식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걔를 이제 암호화를 하고 프루프를 생성하고 베리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건 다 스나크 JS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사실은 뭐 서콤을 잘 작성하는 거 말고는 뭐 크게 이 과정에 대해서 몰라도 GKP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콤은 우리 예시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이게 서콤 요 스크립트인데요. 뭐 간단해요. 그냥 인풋 이렇게 정의하고 아웃풋 정의하고 얘들은 이 인풋 시그널들은 다 프라이빗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식을 그래가지고 assertion 연산을 합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스나크 JS 튜토리얼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대략적으로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콤 명령을 이용해서 서콤 파일을 작성을 한 거를 실행을 해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컴파일할 때 야론 CS, 와즘, 뭐 심 이런 옵션들을 줘서 컴파일을 하면은 그 베리파이를 그러니까 위트니스 계산도 다 해주고 그 베리파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JS를 알아서 짜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해줘요. 스나크 JS가. 그래서 generate witness.js 요 밑에 요거가 나오는 거고요. 요 와즘 파일도 나오고 input JS는 이제 내가 숨기고 싶은 private input을 그냥 JSON 형태로 써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고 witness 저것도 그냥 위에 컴파일할 때 나와요. 이걸 그냥 넣으면은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result로 G키, 그러니까 proving key랑 verification key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생성됐다고 딱 나와요. 그러면은 뭐 trusted setup, 뭐 Gkey contribution이라는 뭐 암호학적인 어떤 좀 복잡한 보안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건 이제 생략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프루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루버가 내가 준비한 프라이빗 인풋이랑 내가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그 펑션에 대한 썰콤으로 작성한 그 서킷을 준비해서 딱 이걸 하면은 그 프루프가 생성이 되고요. 이 프루프랑 퍼블릭 뭐 공개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달해요. 베리파이어한테. 실제 앱에서 전달을 하면은 베리파이어는 그걸 받아서 똑같이 스나크 J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뭐 그로스 16이라는 이제 스나크의 어떤 구현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베리파이를 하면은 띡하고 리절트가 나와요. 이게 좀 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기보다 조금 뭔가 의아한 거죠. 진짜 오케이라서 오케이라고 하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다른 값을 넣으면은 오케이가 아니라고 뜨긴 하는데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얘를 이제 솔리디티 컨트랙트 익스포트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절한 값을 넣었을 때 얘가 밸리드한지 안 밸리드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컨트랙트까지 얘가 다 짜줘요. 그러니까 웹 뭐 개발자가 할 게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큰 오버뷰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계속 말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GK 스나크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뭐 진행이 되느냐, 요런 단계 거쳐서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잘못 나왔는데 위에는 석신트랑 넌 인터랙티브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고요. 수식 변환을 하고 요 QAP로, 그러니까 펑션에서 QAP까지 가는 과정은 GK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 나왔는데 이게 GK예요, GK. GK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원곡선 암호화랑 뭐 바이리니어 페어링이라는 그런 어떤 암호학적인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파트 3개로 나눠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고요. 파트 3 암호학 자체보다는 파트 1이랑 2, 특히 2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펑셔널 아리스메틱 서킷, 산술 회로라고 하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요. 그걸로 변환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메틱 서킷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논리 게이트 있잖아요. 그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풋 2개를 넣었을 때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딱 만드는 아주 심플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우리 이그젠플을 보면은 3차 함수 f죠. 얘를 이제 그 게이트 수준으로 분해를 막 할 거예요. 그 분해한 이제 결과물이 아리스메틱 서킷 산술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은 뭐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는 아웃인데 우리가 얘를 인풋은 딱 x가 하나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막 제곱 연산이라든지 세제곱 연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중요한 게 게이트에서는 곱셈 연산이랑 덧셈 연산만 지원을 한 수준까지 우리가 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게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최대한 잘게 쪼개서 어떤 논리적인 게이트의 흐름에 인풋으로 딱 x를 넣었을 때 아웃풋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구성을 하면 이제 게이트 4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x랑 x를 곱해서 x 제곱이 하나가 나오고, 네, 다음번에 볼게요. 네, x랑 x 곱해서 x 제곱이 하나가 나오고, 그 x 제곱을 가지고 다시 x랑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오고, 그 놈을 가지고 다시 이제 x를 더해서 x 세제곱 더하기 x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5를 더해서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중간 변수들이 생겨났어요. 원래 인풋은 x밖에 없고 아웃풋은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밖에 없는데, 중간에 이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x 제곱도 튀어나오고 x 제곱 더하기 x라는 애도 튀어나오고, 이런 애들을 이름을 굳이 붙여줄 거예요. v1, v2, v3 이렇게. 네, 여기 오른쪽에 있죠. v1, v2, v3.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솔루션 벡터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비공개 인풋 값이 그냥 x 하나였잖아요. x 하나, 변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x는 3이라는 그 사실만 이제 증명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풋을 알고 있다는 것만 증명할 게 아니라 인풋을 가지고 그 중간 게이트 연산 과정 하나하나를 다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x는 3이라고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공개 입력값인 x뿐만 아니라 함수를 산술 회로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각 그 엄청나게 잘게 분해된 연산들인 게이트의 아웃풋으로, 그 각각의 게이트의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모든 중간 변수와 상수항, 그리고 공개 출력값인 아웃까지 포함한 거를, 이 변수를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이걸 솔루션 벡터라고 하고, 이 솔루션 벡터를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V1, V2, V3 다 x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네,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함수를 산술 회로로 분해하는 과정,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벡터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x는 3이라는 거를 집어 넣으면은 뭐 숫자로 나오겠죠. 이걸 이제 위트니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버가 나는 이거 알고 있다, x가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아웃풋이 35인 거 알고 있고 뭐 중간 변수들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버가 위트니스를 알고 있다는 거는 프라이빗 인풋인 x는 3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에 도달하기까지 함수의 모든 분해된 연산 과정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랭크 1 게이트 수준에서 올바르게 수행했음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찍어서 맞추는 게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 f가 사실은 3차식보다 훨씬 복잡한 식일 테니까 그거를 다 잘게 분해한 중간 연산 결과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찍어서 맞추는 게 훨씬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아까 이제 나왔던 거죠. 게이트 1부터 4까지 나왔고,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그 아까 게이트가 곱셈이랑 덧셈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곱셈으로 이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V2 플러스 X가 V3인데, 얘를 그냥 V2 플러스 X를 한쪽 항에 놓고 한쪽 그 게이트 인풋으로 놓고 곱하기 1을 하는 식으로 플러스를 곱셈으로 또 다시 이렇게 다 변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3개 사이드가 나와요. 게이트에서 2개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쪽 인풋 들어오는 게이트의 한쪽 인풋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다 묶어서 A 그룹이라고 일단 놓을 거고요. 그 다른 한쪽 인풋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다 모아서 B 그룹이라고 놓을 거고, 각각의 게이트에 이제 아웃풋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이제 C 그룹이라고 일단 그룹을 이렇게 지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곱셈 연산자가 있고, 그쪽 연산자 왼쪽 오른쪽에 위치할 이제 변수들을 A, B 그룹이라고 놓고, 그 연산자의 이제 결과가 될 애들을 C 그룹이라고 놓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준비가 됐어요. 이게 산술 회로로 바꾼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준비해둔 함수를.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R1CS라는 행렬 시스템이랑 QAP라고 하는 다항식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변환을 시키냐? 석신트니스랑 넌 인터랙티브한 어떤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 변환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랭크 1 컨스트레인 시스템에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랭크 1이 어떤 뜻이냐면, 그 서킷에서 각각의 게이트가 뭐 조금씩만 분해가 된 상태가 아니라 A 곱하기 B는 C 꼴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아주 잘게 분해된 형태. 그래서 덧셈은 이런 식으로 곱하기 1 형태로 무조건 곱셈 꼴로 이제 분해가 되도록 한 거고요. 뭐 제곱 연산을 한다던가 제곱한 다음에 덧셈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곱셈 꼴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게 분해를 시킨 걸 이제 랭크 1이라고 하고요. 랭크 1 컨스트레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계속 나올 건데, 그냥 게이트예요. 게이트의 사실을 이제 컨스트레인트라는 용어가 그 아까 게이트 1, 2, 3, 4 나왔잖아요. 그 게이트 1부터 4까지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assertion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으면 true, 뭐 틀리면 false가 나오게끔 그런 연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constraint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은 그냥 게이트가 만족함을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는 아웃이라는 요 놈을 분해를 했잖아요. 분해를 해가지고 각각의 게이트 1, 2, 3, 4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배치를 했고, 이 변수들이 이제 A 사이드가 있고 B 사이드가 있고 C 사이드가 있어요. A에 있는, 네, 그렇게 분해를 했었고요. 걔를 이제 하나씩 행렬 시스템으로 대치를 시킬 건데요. A를 먼저 보면은, 자, A라는 저 빨간색 상자로 묶여 있는 그 애들이 어떤 뜻을 가지냐를 보면은, 그 우리 함수를 게이트 수준으로 엄청나게 나누면 게이트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게이트에서 왼쪽 인풋이 있고 오른쪽, 그러니까 하나 인풋이 있고 또 다른 하나 인풋이 있고 두 개가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풋 중에서 한쪽만을 다 모아가지고 게이트 1, 2, 3, 4에 대해서 모아놓은 게 이제 A고요. 또 다른 인풋을 모아놓은 게 B고요. 아웃풋만 모아놓은 게 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를 이제 행렬로 표현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그 각각의 컬럼은 그 변수, 우리가 솔루션 벡터에 있었던 모든 중간 변수들을 표현하는 컬럼이 하나씩 표현하는 게 될 거고요. 컬럼 하나가 하나씩 그 각 행은 이제 게이트를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A가 이제 보면은 게이트 1일 때 X잖아요. 그럼 게이트 1일 때 보면은 요 위에 1X out V1, V2, V3라는 이 솔루션 벡터랑 요 게이트 1 이 행을 그냥 내적을 해가지고 저 게이트 1에 A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뭐 다 0이고 X일 때만 1이니까 게이트 1에서 X가 되는 거고요. 게이트 2에서는 V1일 때만 1이고 다 0이죠. 게이트 3에서는 X일 때만 1이고 다 X가 X일 때랑 V2일 때만 1이니까 V2 플러스 X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게이트 4에서는 1일 때랑 1일 때 5, 그리고 V3일 때 1, 나머지 0이니까 5 더하기 V3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이제 행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줘요. 이런 식으로 뭐 XX 1, 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C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면 V1, V2, V3 아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서킷의 모든 컨스트레인트를 행렬 그룹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R1CS에서 한 거고요. 뭐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 작은 소문자 A, B, C에 이제 아래 점자로 K 붙은 거를 이제 각각 행렬 A, B, C의 K 번째 행 벡터라고 보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그 각각의 이제 행 벡터들을 솔루션 벡터로 내적을 한 게 이제 각각의 게이트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게이트 1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게이트 2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검은색 상자 있는 애들끼리 내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게이트 1, 2, 3, 4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K 여기서 이제 K라는 건 이제 게이트 넘버가 되겠죠. 게이트 1, 2, 3, 4에 대해서 산술 회로의 모든 게이트에 대한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간에 어떤 이 일반 추상적인 레벨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증명을 하려면은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루기 쉬운 그런 어떤 데이터 폼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이트 1부터 4까지는 이제 어설션 연산이라서 게이트 1에서 4까지가 true라면 프루버는 제대로 된 private input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verify의 입장에서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게이트 1부터 4까지 우리가 다 하나씩 이제 어설션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렇게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 한 번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냐? 하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얘는 A, B, C 다 4바의 6행렬이기 때문에 뭐 행렬 곱 연산도 안 되고 애초에 뭐 행렬 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솔루션 벡터랑 각각의 게이트 이제 행들을 내적한 걸 이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뭐 차원이 안 맞기도 하고 뭐 애초에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석신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게이트가 4개로밖에 표현이 안 됐지만 함수 f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컨스트레인트가 엄청 많아져요. 수천만 개, 수억 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행렬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컨스트레인트를 검증하기 위한 연산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가 1억 개가 나왔다 하면은 1억 번 곱셈 해가지고 어설션을 해서 트루인지 펄스인지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방에 좀 석신트하게 해보자, 간결하게 해보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항식의 특성을 활용을 할 거예요. 다항식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R1CS라는 행렬 시스템을 QAP라는 다항식 시스템으로 일단 변환을 할 거고요. QAP가 뭔지를 보면은 뭐 뜻은 Quadratic Arithmetic Program이라고 해요. 저도 왜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왜 Quadratic Arithmetic Program인지 한번 일단 살펴보면은 규칙이 있어요. 잠시만요. 규칙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까 전에 R1CS를 통해서 행렬이 3개가 나왔잖아요. A, B, C 행렬이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단 A 행렬만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A 행렬이라는 거는 A, B, C 행렬이라는 건 사실은 행 단위로 의미가 있어요. 행 단위로 이제 게이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행 단위로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열 벡터로 이제 쪼개서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행렬의 1 벡터를 취해서 각각의 요소를 y 좌표로 하고 게이트 넘버를 t 좌표로 하는 점 4개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x는 인풋 값이니까 그거랑 헷갈릴까봐 그냥 제가 t 변수로 지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 2,0, 3,0, 4,5가 나오죠. 근데 뭐 이때 t는 꼭 게이트 넘버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지정한 규칙에 따라서 해줘도 돼요. 꼭 게이트 넘버일 필요는 없고 4개를 이렇게 뽑아요. 뽑으면은 이게 왜 다항식이랑 연결이 되는 거냐를 보면은 자 그러면은 게이트 넘버의 숫자의 그 양만큼 해당하도록 점이 4개가 나왔죠. 이 4개의 점을 실제로 좌표에 ty 축에 점 좌표를 찍어놓고 이 4개 점을 지나가는 그 다항식, 그러니까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그걸 그리는 방법을 이제 라그랑주 보관법이라고 해요. 보관법이 이제
몇 개 이제 부족한 정보들 점 같은 걸 통해서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걸 이제 보관법이라고 하는데, 대신 추정을 해보는 걸 보관법이라고 하는데, 라그랑주 보관법은 그 중에서 이제 점 4개를 찍었을 때 이 점 4개를 지나는 어떤 다항식, 다항 함수를 표현을 해보자,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라그랑주 보관법이고요. 점이 4개니까 이 점 4개가 어떤 몇 차 함수를 확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3차 함수를 확정을 할 수가 있죠. 점 2개가 있으면은 1차 함수 확정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구한 1,0, 2,0, 3,0, 4,5를 지나는 함수식을 딱 뭐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나와요. t에 대한 3차 함수가 나오고, 이제 요 3차 함수의 이제 표현식,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항식을 각각의 개수들을, 그러니까 다항식의 개수들을 모아가지고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차수는 오름 차수로 해서 뭐 마이너스 5, 6분의 55, 마이너스 5, 6분의 5라고 하면은 그냥 숫자들의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벡터의 각 성분들이 1, t, t제곱, t 세제곱의 개수라는 정보가 뭐 합의가 돼 있기만 한다면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일단 해줄 거예요. 해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1,0, 2,0, 3,0, 4,5 이걸 뽑아가지고 다항식 방금 요거 만든 게 이제 요 파란색에 들어가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게 우리가 ROCS의 A 행렬을 열 단위로 쪼개가지고 보면은 각각의 열은 솔루션 벡터의 각각의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ROCS의 행렬에서 각각의 열을 뽑아서 왔다는 거는 그 하나하나의 열이 이 솔루션 벡터의 하나하나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솔루션 벡터에서 1 상수항을 표현하는 애가 이제 A1T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ROCS A 행렬의 2열에서 또 점 4개를 뽑아놔서 그거 4개를 통과하는 다항식, 그러니까 함수식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개수 행렬로 표현해가지고 A2T라고 놨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얘를 이제 QAP에 있는 뭐 이게 정확한 뭐 수학적으로 표현식인지 모르겠는데, 전 하여튼 AT라는 어떤 그 T에 대한 다항식들의 뭐 벡터, 리스트, 모음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에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행렬은 이제 QAP 행렬이 되는데, 얘는 이제 이 행렬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다항식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이 행렬 전체를 보면은 A에 관련된 6개의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솔루션 벡터에서 여기서 보면은 ROCS의 각 컬럼이 솔루션 벡터의 각 요소들을 표현했듯이 걔네들 하나씩 옮겨졌기 때문에 솔루션 벡터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만큼 AT, QAP 다항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6차원 다항식 벡터, 왜 6차원이냐면은 아까 계속 말했듯이 솔루션 벡터의 차원이 6이니까 6차원 다항식 벡터를 개수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AT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미 표현한 이 행렬의 정체는 다항식의 개수 행렬을 표현한 6개의 다항식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의미를 따져보면은 행으로만 보면은 이 각각의 솔루션 벡터의 각각 요소들을 표현하게 되고, 칼럼 기준으로 나눠 보면은 그 AT라는 이 다항식의 T 차수를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 ROCS에서 QAP로 옮기는 과정을 행렬 BC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줘요. 그 행렬 BC라는 이제 ROCS의 행렬 말하는 거고, 이게 뭐 라텍스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달라 보이시는데 차원은 똑같습니다. 0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짧아 보이는데, 똑같이 해주면은 이제 얘네들은 다 다항식의 개수 행렬로 표현한 6개의 다항식 묶음이 행렬로 표현된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 과정을 이제 좀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엄청 인위적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얘를 보면은 이 라그랑주 보관법으로 얻어진 각각의 다항식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T로 설정을 한 게 ROCS에서 게이트 1, 2, 3, 4 그 게이트 넘버를 이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점 좌표 4개 뽑을 때 게이트 넘버를 T 좌표에 놨잖아요.
그래서 이 다항식들은 t가 1, 2, 3, 4일 때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이 다항식들을 유도한 게 t가 1, 2, 3, 4일 때 우리가 원하는 점들을 지나는 다항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t가 이 게이트 넘버 1, 2, 3, 4가 아닐 때 다른 값일 때 이 다항식의 어떤 평가, 이밸루에이션 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가 1, 2, 3, 4일 때 이 A1t부터 A6t까지 나온 이 다항식들이 이밸루에이션 값, 이밸루에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냥 다항식에다가 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대입한 그 결과값은 RonCS의 게이트 1, 2, 3, 4를 표현을 합니다. 얘를 뭐 좀 헷갈리니까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이제 요거는 다시 QAP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열별로 점 뽑아내가지고 다항식 개수 만들어가지고 QAP 하나의 행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말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일 때 열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는 QAP를 이밸류에이션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네. 일단은 말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할 건데 뭐 이번에는 이제 RonCS를 통해서 QAP를 유도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QAP에다가 뭐 화살표 방향이 사실은 뭐 반대인데 QAP에다가 아까 전에 A1T부터 A6T까지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T는 1을 대입을 하면요 RonCS에서 게이트 1이 나와요. A1 1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실제 연산해 보면은 T에다가 1 대입해서 위에 거 뽑아내면 0이 나오고요. A2에다가 1 대입해서 놓으면 1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이거를 목표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 바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RonCS의 게이트 1 행렬 을 얻기 위해서 QAP 행렬 A가 아니라 행렬 A의 게이트 1인 요 A1 벡터를 요 위에 거 무시하세요. 잘못 나왔어요. A1 벡터를 얻기 위해서 QAP 다항식 6개 T는 1을 대입을 하면은 쫙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죠? 그 다음에 A2 벡터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 대입하면은 여기 똑같이 나오고요. 4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위에 거는 좀 잘못 나온 거고 밑에 이거 보시면 돼요. A4를 만들기 위해서 QAP 뭐 이 벡터들에다가 T는 4를 대입을 하면 이게 나온다. B랑 C도 똑같이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주면 뭐 똑같은 과정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C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 QAP 다항식들 T에 대한 다항식들에다가 게이트 넘버 1, 2, 3, 4를 넣으면 각각 게이트 RonCS의 게이트 1, 2, 3, 4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냐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에요. 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복잡한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게 과정은 복잡한데 이걸 활용했을 때 석센트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은 뭐냐면 회로의 컨스트레인트가 엄청 많은데 아까 수억 개까지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이 회로의 컨스트레인트를 한 방에 검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볼 건데 RonCS의 게이트 1을 이제 모아서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RonCS A 행렬만 봤는데 사실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 사이드, B 사이드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C 사이드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RonCS 행렬 A, B, C를 딱 모아놓고 볼 거예요. 게이트 1만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위에서 표현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A에서 요 파란색 영역에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솔루션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X가 나오고 B에서 내적을 하면 X가 나오고 C에서 이렇게 두 개 내적해서 보면은 V1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A 사이드 곱하기 B 사이드는 C니까 A 곱하기 B에서 C를 빼면 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QAP로 옮기면은 그냥 QAPA 다항식들에다가 요 T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 게 이제 게이트 1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서 보자면
QAP로 4개의 게이트를 표현을 했다는 게 게이트 1, 2, 3, 4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각각 AT 그 뭐 리스트 벡터에다가 T는 1을 대입한 애들이 요 A, B, C랑 그룹이 다 해가지고 게이트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풋, 아웃풋이 되는 거죠. 각각 게이트에. 근데 얘네들 보면은 6차원 벡터끼리 내적이에요. S는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 인풋인 X는 3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숫자들 벡터고, A1 벡터도 이제 T에다가 1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숫자들끼리 내적이므로 6차원 숫자 벡터들끼리 내적이므로 그냥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S를 구성하는 게 이제 X 변수 인풋들이 이 S를 구성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가 X는 3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 게이트가 다 0이 나올 거고, 3 말고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은 0이 안 되겠죠. 이거 뭐 우연히 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모아서 보면 일반화 시키면 게이트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화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게이트의 구성 요소들 인풋 1, 2, 아웃풋이 T에 대한 다항식이 돼요. S는 이제 그냥 숫자 벡터고 AT는 이제 T에 대한 다항식 벡터이기 때문에 T에 대한 다항식이 돼요. 각각의 이제 이 오퍼레이터들 사이에 있는 이 항들이 T에 대한 다항식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의 정체가 T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그냥 알파라고 놓고 요놈을 이제 베타라고 놓고 얘를 감마라고 놓고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똑같죠.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살짝 재미있으면서도 가장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요거 있죠. 게이트 T가 우리가 아까 전에 라그랑주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때 T가 1, 2, 3, 4일 때 이 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 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근으로 가지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얘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가 1, 2, 3, 4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T가 1, 2, 3, 4일 때는 근데 이 그 솔루션 벡터의 X 값이 아까 전에 제대로 들어갔다면, 제대로 된 인풋 X가 3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적어도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요 위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진 식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 얘네들은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T는 이제 게이트 넘버의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임의로 게이트가 1번이면 T1로 잡자 그렇게 한 거, 그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T에 대한 방정식이긴 한데 1일 때 0이 되고 2일 때 0이 되고 3일 때 0이 되고 4일 때 0이 돼요. 만약에 솔루션 벡터가 제대로 된 값이라면 이게 성립을 하겠죠. 제대로 된 값이 아니면 넣었을 때 0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0이 돼야 되는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컨스트레인트가 아까 4개였는데 그 4개를 이제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 왼쪽에 있는 수식에다가 T 값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은 게이트를 통과한 거예요. 0이 아니면 게이트를 통과를 못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다항식을 이제 GT로 놨고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QAP의 어떤 최종적인 포맷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산술회로 RNCS QAP를 거쳐서 플래트닝을 한 결과인 위 식의 이제 왼쪽, 이 등호의 왼쪽에 있는 이 식이 GT, 그러니까 T1, T-1, T-2, T-3, T-4의 이제 곱들인 요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면은 이에 대응하는 RNCS의 게이트 1에서 4까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산술회로로 표현됐을 때, 그리고 뭐 RNCS 형태로 표현됐을 때는 게이트 숫자만큼 곱셈 연산을 한번 하고 걔가 true냐 false냐를 어설션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됐었는데, QAP로 형태로 표현하면은 변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긴 했지만 단 한 번의 나눗셈만으로 모든 게이트를 통과를 검증할 수 있어요. 어떤 나눗셈이냐면 이 GT가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T는 1, 2, 3, 4로 이루어진 이 GT가 실제로 곱해지는 형태냐,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요 QAP 다항식이 GT로 나누어 떨어지냐만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게이트
게이트를 다 통과하면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응용 사례에서 뭐 찾아봤는데 파일코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R1CS로 표현했을 때 게이트의 수가 1억 개 이상이라고 해요. 서킷에서 이렇게 뭐 게이트 결국은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연산을 해야 되는데 QF에서는 그냥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유도된 식에서 왼쪽에 있는 애가 GT로 나눠지냐 나눠 떨어지냐 나머지가 0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신트니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게이트 1억 개를 한 개로 줄였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GK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GK 스나카에서 S 석신트만 이제 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K 특성을 얹기 위해서 타원 곡선 암호화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엄청나게 복잡한 변환 과정을 검증의 간소화를 위해서 C 구조를 바꾼 것 뿐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암호화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QAP 등식을 구성한 이 다항식들을 타원 곡선 위에 좌표로 올려서 암호화를 할 건데, 네,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모든 게이트를 통과한다면 프루버는 제대로 된 프라이빗 인풋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네, 그러니까 밑에처럼 GT로 나눠 떨어지기만 하면 왼쪽에 있는 식이 프루버가 프라이빗 인풋 값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로 통해서 유도되는 모든 잘게 쪼개진 연산 게이트에서 중간 결과 값들을 제대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QAP를 구성하는 알파, 베타, 감마 이 다항식들이 프라이빗 인풋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풋이 들어가서 솔루션 벡터를 이밸류에이트한 그 위트니스 벡터랑 내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구했기 때문에 얘 있죠?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구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프루버가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로 왼쪽에 있는 이 다항식을 제시를 하면은 프라이빗 인풋을 알고 있으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베리파이어 내지는 제3자가 이걸 보고 이 비공개 정보인 S가 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역산을 해가지고. 왜냐면 다항식이니까 역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거예요. 이제 암호학이 좀 적용되는 그 접점인데 여기가 프루버가 알파, 베타, 감마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GT로 나눠 떨어짐을 공개할 수 있게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도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GK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역산 불가능한 어떤 암호화 함수 인크립트 ENC가 있는데 암호화 전과 암호화 후의 식의 구성 요소 간의 연산 관계가 보존된다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왼쪽 식이 오른쪽 식으로 표현이 돼서 GT로 나누어 떨어짐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알파, 베타, 감마 자체는 표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가 막힌 암호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인크립션을 해가지고 역산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나눠 떨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면은 GK 특성을 살리면서도 석신트하게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AP의 목표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위식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항들이 왼쪽에 있는 항 아니죠. 네, 오른쪽에서 이것도 잘못 나왔는데 GT가 아니죠. 왼쪽이 GT 배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함수 기가 막힌 인크립션 함수는 이제 타원곡선 암호화랑 페어링이라는 수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함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프리뷰로 대충 보자면 알파, 베타, 감마들을 직접 공개한 대신에 얘네들 타원곡선 암호화라는 걸 해서 타원곡선 3의 점들로 대치를 해가지고 그 점의 좌표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크립토그래피를 볼 건데 여기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엄청나게 그 GK 스나크를 구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마다 구현 방법이 다르고 뭐 암호화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를 잡고 어떻게 정확하게 인크립션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대신에 그냥 큰 그림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가 수학적으로 아주 엄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CC는 이제 Elliptic Curve Cryptography라고 해요. 타원곡선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건데 타원곡선이 뭐냐를 보면은 얘 자체가 타원은 아니고 좀 찾아보니까 타원의 무슨 면적인가 둘레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원 자체랑 관련이 없고
이게 y 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꼴로 표현되는 이 이제 곡선, 이 타원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좌표 쪽이 평행하지 않게 그은 직선은 타원 곡선과 항상 세 개의 점에서 교차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해서 지나가지 않는 이상 두 개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세 개를 지나가는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점 연산자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이 플러스 이 연산자인데 그 우리가 대수에서 다루는 그 플러스 연산자랑 다르게 뭐 대수에서는 그냥 숫자들을 가지고 플러스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점들을 가지고 플러스 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랑 아예 다른 정의를 내릴 건데 그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 타원곡선의 특성에 의해서 점 3개를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 지나가는 세 점들을 점 연산자 플러스를 통해서 더했을 때 0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 0도 뭐 숫자 0은 아니겠죠? 타원곡선 상에서의 0의 의미를 가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세 개를 더하면 0이 된대요. 그래서 P랑 Q를 더하면 마이너스 R이 된대요. 또 마이너스는 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게 X축에 대한 대칭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P 더하기 Q를 하면은 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랑 Q라는 두 타원곡선 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얘 두 개를 플러스 연산자로 더해라 라고 하면은 쫙 그어서 P랑 Q를 제외한 다른 지나는 그 점을 찍고 걔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시킨 게 P 더하기 Q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의 특성 사이에서 이제 암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나오는 걸 거고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자면 타원곡선 상에서 덧셈 연산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스칼라 곱셈 연산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뭐 정확하게 다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을 만족하고 성립을 하고 각각 항등원 여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 연산을 봤으니까 곱셈 연산을 한번 볼 건데 그 P 이런 식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이 하나로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P에서 접하잖아요. 저 직선이. 그러면은 P 더하기 Q가 0이다. 이런 것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에다가 곱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P에다가 2를 곱해서 이 P가 뭐냐? P에 접하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다른 점이 Q를 리플렉션 시킨 이 점이 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더하기 P를 했는데 갑자기 저기 있던 점이 여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타원곡선의 덧셈 연산, 곱셈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점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직접 찍어보지 않고서는.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타원곡선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P를 D번 더해요. D번 더하면 D번 스칼라 곱셈을 한 거랑 똑같겠죠. D번 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점 Q가 얘랑 이제 좀 다른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림은 P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D번 더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P에서 한번 접하게 그려서 여기로 오면 2P가 되고 여기서 또 여기로 오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또 리플렉션 시키면 3P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P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결과가 막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타원곡선 상에서. 근데 그걸 이제 D번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타원곡선 이산 대수 문제라고 하는데 타원곡선 상에서 정의된 덧셈, 곱셈, 점 연산에 대해서 P, Q의 좌표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P, Q의 좌표를 공개를 했는데 P에다가 몇 번을 곱해야 몇을 곱해야 Q가 되냐. 그러니까 P를 가지고 아까 막 당구공 튀기듯이 이렇게 막 곡선 상에서 막 튀겨서 막 리플렉션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곱셈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에서 몇 번을 이 짓을 해야 Q가 나오냐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P랑 Q 딱 찍어놓고 P에서 아까 했던 그 복잡한 거 몇 번 했을 때 Q가 나오냐 맞춰봐라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수학적으로도 암호학자들이 굉장히 검증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타원곡선 암호화를 이제 인크립션을 하기 위한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D 곱하기 P가 Q일 때, 그러니까 P를 D번 튀겨가지고 나온 결과가 Q일 때 P랑 Q를 공개 키로 놓고 D를 개인 키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뭐 두세 번 튀기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하겠죠. 몇천 몇만 번을 하겠죠.
그러면은 Q랑 P 위치만 두 개 그냥 점에서 딱 찍혀 있는데 그 두 개만 가지고 P를 몇 번 이렇게 했을 때 Q가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는데, 얘는 이제 제가 그냥 시간 남으면 좀 옵셔널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보면은 얘만 해도 이제 유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더 강하게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파이널 필드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요. 파이널 필드는 뭐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는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는데 이 x랑 y 자체를 모듈러 시스템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로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어떤 특정한 뭐 소수면 좋겠죠. 그 소수로 나눈 나머지로 다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이어졌는데, 왜냐면 x랑 y 축의 그 범위 뭐 주제 그 조건이 없어가지고 엄청 매끄러운 곡선을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얘를 찍어보면은 저도 왜 저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산발적인 점들에 막 찍혀있는 모양이 된다고요. 이게 타원 곡선이래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건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이 이 파이널 필드라고 해서 모듈러 연산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니까 뭐 이런 식이 됐대요. 그럼 얘 여기에서 아까 이것도 어려웠는데 여기서 막 뭐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어렵겠죠 더. 그래서 이제 필드라는 거, 파이널 필드라는 걸 대충 볼 건데, 뭐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라고 생각하는 뭐 1, 2, 3, 4 더해가지고 하는 그 숫자, 자연수라고, 자연수, 정수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대수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개념을 확장시키면 군이랑 환이랑 체라는 게 나온대요. 뭐 대수학에선 이제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수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를 좀 더 추상화해 놓은 게 이제 군환체라고 하고요. 뭐 체의 공리를, 그러니까 체가 가장 이제 좀 뭐랄까 더 좁은 범위, 그 뭐랄까 더 빡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수의 체계라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덧셈,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항등원 있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냥 덧셈이랑 곱셈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아까 타원곡선에서 한 것처럼 막 이상하게 정의를 해도 되는데, 걔가 이제 그 이 체라는 이 숫자 체계 안에서 닫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덧셈 연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정의한 덧셈 연산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정의한 곱셈 연산이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이 체 안에 있는 숫자 범위에서 그런 연산을 통과시켰을 때의 결과가 그 체 안에 다시 있기만 하면은 뭐 걔를 그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을 가진 어떤 하나의 체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얘에서 이제 파이널 필드가 유한체라고 해서 그 체라는 그 대수 구조에서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도록 이제 하나의 제한을 더, 제약 조건을 더 넣어놓은 게 이제 파이널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열거자 나오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바로 예시로 보면은 이 모듈러 7 시스템 정수체를 G7로 표현을 하면은 이 G7 시스템에서는 모든 숫자가 1, 2, 3, 4, 5, 6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숫자든지 간에 7로 나왔을 때 나머지로 표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러 7 시스템인 정수체 G7에서 연산 정의된 연산을 하면은 3 더하기 6을 하면 2가 되고요. 왜냐면은 3 더하기 6은 9인데 모듈러 7 통과시키면 2잖아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니까 12 모드 7 하면은 5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곱셈이랑 덧셈이 우리가 알던 방향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돼요. 근데 이거 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타원곡선에서 이상하게 덧셈이랑 곱셈 정의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산 로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산 대수 로그 문제라고도 하고, 얘도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암호화 정도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예요. 일단 로그 문제가 있어요. 이산 로그 말고 로그 문제. 자, 로그 3의 20이 몇이냐? 몇일까요? 3이죠. 3인데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체에서 로그 문제예요. 아까 말했던 정수 무한집합 G7의 모드 7 시스템 유한체에서 로그 3의 5는 몇일까요? 이거를 맞춰보면 뭔 소리냐면 3의 물음표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모듈러 7을 넣었을 때 5가 된대요. 근데 한 방에 안 나오죠? 뭐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상 로그 문제라는 게 지금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딱 간결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1부터 다 대입해 가지고 이게 통과를 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이상 로그 문제라고 하고, 답을 보면은 5입니다. 답은 5. 왜냐면 3의 5제곱을 했을 때 243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모드 7을 때리면 5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파이널 필드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하면은 암호화 정도가 훨씬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산을 하는 게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 체계가 유한체로 한정이 되면 이산로그 문제가 훨씬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ECDLP라는 게 이제 그 타원곡선 ECC랑 이 이산로그 Discrete Logarithm Problem을 합쳐가지고 그냥 타원곡선 이산로그 문제라고 하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점으로 유한체로 이제 수 체계를 한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타원곡선 암호화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실제로 이 타원곡선 암호화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타원곡선은 이런 곡선이라고 해요. 곡선 이름이 SECP256K1이라는 커브라고 하고, 그 식을 보면은 y 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7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듈러 연산을 씌우고, 그때 이제 p가 소수인데 뭐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모드 7이었는데도 어려웠는데 얘로 나눈 나머지로 이제 다 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컴퓨터로도 어렵겠죠. 뭐 여기까지 이제 타원곡선 암호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QAP에서 다항식들이 나왔는데, 다항식들을 이제 보여줘야, 내가 다항식을 공개를 해야 프루버가 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그 다항식을 공개를 해버리면은 그 프라이빗 인풋 값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ECC에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QAP 다항식들에 타원곡선 암호화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QAP에 아까 나왔던 다항식 알파, 베타, 감마들을 타원곡선 위로 올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리냐?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된 어떤 프로토콜에 한정된 방법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아까 나온 그 다항식들 있잖아요. t에다가 그냥 랜덤하게 어떤 값을 r을 대입을 해요. 숫자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구성을 하고 이 얘를 가지고 타원곡선 암호화에 올릴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타원곡선 암호화랑 암호화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추가적인 조치들이에요. 걔를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이라고 하고, 왜 트러스티드 셋업이냐면 이 QAP가 어쨌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항식의 개수에 대한 그 정보들인데, 얘를 타원곡선 상에 이미 어떤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이 합의가 된 규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를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복잡한 이 규칙을 통해서 타원곡선에 있는 이 알파, 베타, 감마 이 다항식 표현들을 타원곡선에 있는 점으로 매핑을 시키자라고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 어떤 랜덤한 값들을 정해가지고 그런 값들을 인풋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엄청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리자.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이제 사람들끼리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이라고 말을 하고, 뭐 실제로는 그때 트러스티드 셋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QAP의 다항식들을 타원곡선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한 그 어떤 랜덤한 정수 리스트라든지 그런 인풋 값들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뭐 폐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QAP 다항식들을 타원곡선 상점으로 올리는데, QAP 다항식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이밸루에이션 값을 미리 정해둔 어떤 제너레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타원곡선 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이랑 타원곡선 점 곱 연산해가지고 인크립션을 하고요. 랜덤성을 부여하기 위한 뭐 조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GKC에서 Powers of Tau라는 이름으로 이런 붙였어요. 이런 조치를 간단하게만 보면은 일단 그거 보기 전에 타원곡선을 올리는 과정은 실제로는 이렇진 않지만 아까 전에 그 타원곡선 상에서 그 곱셈을 하면은 특정 점에다가 몇 번 곱셈을 하면은 아웃풋 점을 나왔을 때 이 점들을 공개키로 놓고 몇 번 연산했는지를 비공개로 놓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그때 아까 전에 우변에 있었던 H랑 G라는 T에 대한 다항식들을 이제 개인 키로 놓고, 어떤 특정한 미리 합의된 타원곡선 상에 어떤 점 하나 찍어 놓고 걔를 이 번만큼 곱해가지고 이렇게 점들 5개를 이제 매핑을 시켜요. 근데 그냥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매핑 간단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Powers of Tau라는 세레모니라고 하는 뭐 이런 복잡한 어떤 걸 주입을 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어떤 이 왜 Powers of Tau냐면 뭐
타우라고 부르는 랜덤 뭐 비공개 정수 리스트를 생성한대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암호화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타원 곡선이랑 뭐 이런저런 특성들이 섞여져 있는 암호화 함수에다가 QAP 다양식들을 구성 요소들과 함께 인풋을 주입해서 역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함수의 아웃풋이 타원 곡선 상의 점 5개의 2차원 좌표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파워스 오브 타워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어떤 걸 거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유도되는지 좀 더 들여다볼 건데, 그러니까 타원곡선 상의 점수 5개를 어떻게 매핑이 돼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알파 QAP에서 알파, 베타, 감마, HG라는 애들의 연산 관계가 엘립틱 커브의 점들로 옮겼을 때도 연산 관계가 보존이 돼야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 G로 나눠지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 건데, 얘는 이제 타원곡선에서 실제로 볼 건 아니고요. 그냥 대략적인 원리만 보기 위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 바일리니어 페어링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연산 관계 보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 정확한 이런 어떤 뭐 수학적인 표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타원곡선 상에서 두 점을 입력하면 숫자를 출력하는 어떤 페어링 함수, 타원곡선 상에서 페어링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거보다 더 일반적으로 그냥 페어링 함수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특성들을 가진 함수를 페어링 함수라고 한다고 하고, 얘를 이제 암호화에 활용할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이제 E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바이리니어 페어링 예시가 있길래 찾아와 봤는데, 아마 너무 간단해서 이게 뭐 인크립트가,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사실 저도 헷갈렸는데, 아주 단순한 10분 뒤에 끝나서. 아주 단순한 페어링 함수가 있고 아주 단순한 증명 대상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단순한 페어링 함수는 E는 2의 XY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위에 빨간색의 특성을 만족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증명 대상 함수 fx는 3x라는 거를 이제 놓고, f에 x1을 대입을 했을 때 아웃풋이 33이다. 이거를 이제 내가 x1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x1을 알고 있음을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 자체도 역산이 어렵고 f 자체도 역산이 어렵다고 상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GKP의 어떤 요소가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공개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x가 11인 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11이라는 숫자 자체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엄청 단순하지만 이 페어링 함수 E도 엄청나게 복잡해서 아웃풋을 통해서 인풋을 유추하기 어렵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러한 연산 관계를 통해서 내가 11을 공개하는 대신에 2의 11제곱 2048인가요? 걔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랑 2048 자체는 만약 얘가 그냥 이게 XY가 아니라 엄청 어렵다고 가정을 하면은 관계를 유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연산 관계는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바이리니어 페어링이라는 개념이 GK의 특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암호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얘를 이제 아까 말했던 타원곡선 암호화라는 거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런 암호화 함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ENC 함수 걔가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는 타원곡선 상에 저 5개의 점이 되는데요. 요거를 공개하는 대신에 앞서 살펴본 페어링 함수, 그러니까 인크립션 후에도 연산 관계가 유지되는 그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핑된 타원곡선 상 점들 사이에서도 QAP와 같은 연산 관계가 보존이 돼가지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T로 표현된, 그러니까 GR이 표현된 게 T잖아요. T로 나누어 떨어진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모든 게이트가 통과했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베리파이어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실제로 이제 얘는 그 스나크 JS를 이용해가지고 막 만들면은 뭐 proofs.json이라고 해서 딱 나와요. 이렇게 이제 파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뭐 파이 A, 파이 B, 파이 C 해가지고 뭐 리스트, 뭐 각각 차원도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밑에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GK 스나크 중에 그로스 16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그리고 BN 128이라고 하는 타원 곡선을 사용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있고,
얘네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프루프가 되는데 뭐 얘만 보면 알기 어렵지만 얘를 대충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에다가 조금 더 복잡한 암호화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QAP의 다항식들을 표현하는 타원곡선상의 점 좌표로부터 유도된 값들이에요. 얘네가 다. 그러니까 그 타원곡선상에 있는 어떤 점들의 좌표들과 관련된 값이라고 하면 되고, 저도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무슨 뭐를 뜻하는지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키도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바이리니어 페어링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나눠 떨어지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겠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오게 되고요. 뭐 내용 좀 길었는데 서머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파트 1에서 살펴봤던 거는 이제 펑션, 내가 숨기는 동시에 알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논리지를 프라이빗 인풋으로 하고 걔를 공개할 수 있는 아웃풋을 주는 함수를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잘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펑션을 아주 잘게 분해를 해가지고 랭크 1 수준의 게이트로만 이루어지도록 산술 회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파트 2 보면은 그 산술 회로의 A, B 사이드를,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사이드를 각각 솔루션 벡터 원소로 컬럼으로 게이트 넘버를 로우라는 행렬로 변환을 하고 그 행렬 시스템을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을 활용해가지고 다항식으로 매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항식을 개수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QAP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중요했는데 다항식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게이트 넘버를 인풋으로 해가지고 QAP의 다항식들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모든 컨스트레인트를 통과함을 한 번에 이제 어서션만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GK 스나크에서는 펑션의 각 연산 단계마다 증명자가 제대로 된 프라이빗 인풋을 넣었고 솔루션 벡터의 모든 원소들을 제대로 각 중간 게이트에 입력해서 모든 게이트 수준, 게이트 단위에서 올바른 아웃풋을 얻었음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각각의 게이트 하나하나 확인하는 대신에 다항식으로 표현해서 편리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QAP 쿼드라틱 아리스메틱 프로그램이라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변수 t에 대한 식으로 QAP가 됐고 걔를 이제 이밸류에이트 한 게 각각의 게이트를 표현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GT라는 어떤 다항식을 얻었었고 얘로 나눠 떨어지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인크립션 하는 부분은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타원곡선 암호화랑 페어링이라는 어떤 암호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거고 아까 이제 QAP에서 유도된 T에 대한 다항식들 대신에 타원곡선상에 매핑된 점 좌표들을 공개를 한다. 그리고 검증자들은 T 다항식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G로 나눠 떨어진 특성이 유지되는 페어링이라는 기법의 성질로 인해서 타원곡선상에 공개된 점 좌표들 간의 간단한 연산으로 프루프의 밸리디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true or false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서머리 끝났고요. 뭐 근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Q&A는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 아까 디스코드 채널에 있는 데다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레퍼런스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슬리드 하나 갖다 줄게요. 하나 있네요. QAP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앞부분은 이게 뭐 보이나요? 안 보이나? 네.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GKP를 만들 때 내가 증명하고 싶은 코드를 산술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맨 앞에 썰콤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실제로 GKP 앱을 만들 때 가장 번거로워요. 왜냐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가 증명하고 싶은 어떤 사실들을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그 각각의 산술 회로로 표현을 해가지고 코드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썰콤이라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이용해가지고 회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코드로. 네.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그 아까 라그란지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네네. 그게 여기선 얘에서는 3개의 베리어블이었잖아요. 그게 네네. 네. 그게 되게 많게 되거나 그럴 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의 측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다 읽은 건데 그것도 뭐 최적화를 하면은 뭐였지? n 로그 n이었나? 네. 뭐 그 정도의 시간 복잡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뭐 고속 풀이의 변환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그 다항식 자체를 유도하는 게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는 이제 그것도 썩신타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분마가 네. Z로 나눠지는 걸 확인해서 검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QAP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Z에다 아무거나 곱해서 던져도 어차피 Z에다 나눠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 값을 모르는 사람도 Z에다가 그냥 임의할 방식으로 곱해서 보냈을 때 그냥 통과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이라는 게 우연히 뭐랄까 특정 점을 글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거기다 곱하기 위해서 어쨌든 Z가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Z 뭐랄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내가 증명으로 제출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증명으로 제출하는 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이제 인크립션하는 게 증명으로 제출하는 거고 Z는 미리 합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공개가 돼 있는 거고 이런 규칙을 통해서 내가 인크립션을 했다라는 게 공개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누군가가 거기다 뭘 곱해서 내가 이거를 증명하고자 시도하는 그 방향으로 접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왼쪽에 그 시계 왼쪽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이제 내가 증명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게 네. 트러스트 셋업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향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네. 그 수고하신 분이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 이슈 때문에